자, 이번에 이제 볼 것은 이제 19세기 사서인데요. 이 19세기 사서 넘어가기 전에 이제 18세기하고 19세기가 약간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좀 비교해서 볼게요. 자, 18세기 때는 이제 독자적 역사 인식의 차이에서 이제 좀 달리 보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18세기 때 이제 사만정통의 영향을 받았죠. 유교적 정통주의, 그다음에 중세적 민족주의, 하위가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다는 거. 이익 같은 사람은 뭐 탈피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 탈피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하위관 자체는 가지고 있었죠. 예, 그래서 다만 그 기준 자체가 문화적 역량에 따라서 하와 이익을 나눴죠. 이걸 이제 중세적 민족주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19세기 들어가면 고유의 역사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서 민족의식이 확립됐고 이때서야 이제 하위가 탈피돼요. 예. 그래서 이제 하와 이라는 개념 자체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족주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식을 갖고 있다 해서 우리는 중하고 다른 쪽은 오가 함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이런 거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이 19세기 때라고 해서 완전하게 탈피했다? 뭐 이렇게 말하기 힘들어. 상대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야. 예.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되게 보면 그 당시에 사회적 인식하고 좀 거리가 멀다는 거. 19세기 때 이제 그 여기 역사 인식만 이제 얘기하는데 19세기 대표적인 학자들의 역사 인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 학자의 역사 인식 학자들은 하위관을 탈피했지만 당시 일반 사대부들이나 민중들 입장을 때는 아직까지도 하위관이 남아 있었어요. 예. 그리고 사만정통도 남아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그 뒤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19세기의 그 역사 인식은 그냥 그 당시 좀 앞서갔던 사람들 역사 인식을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그 당시 뭐 지식인들이나 민중들의 어떤 역사 인식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이거는 19세기 때 역사 인식은. 자, 그 다음에 연구방법론에 눈에 볼 때는 18세기 때는 일단 문헌고증학적 방법을 도입을 했어요. 방법론 쪽으로. 근데 이제 어 했지만 뭐냐면 영역적 방법도 같이 사용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지 않는 것을 추구하죠. 어떤 담론을 가지고 뭐냐면 고증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마르크스하고 비슷하고 보시면 돼요. 먼저 뭐 계급상을 먼저 깔고 계급상에 맞춰서 역사 사실을 구성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사만정통론을 깔고 사만정통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어떤 간접적인 거잖아. 프레임이잖아. 그걸 깔고 역사를 접근하는 거야. 네. 재편집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때 이제 재편집할 때 문헌고증학을 도입을 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서 19세기 때는 문헌고증학이 본격적으로 도입돼요. 정착이 되죠. 이제 예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만정통이나 프레임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사실을 하나하나 탐구하면서 본다. 그러니까 영역적인 방식이 아니라 기납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마 이건 청나라의 고증학에 영향을 받은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북방 영토 인식에서도 18세기 때는 북벌론을 강조했죠. 북벌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벌하기 위해서는 그 예전에 만주를 수복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봤는데 19세기 때는 고토회복 의식인가. 예전에 고구려 땅이 예전에 그 땅이었다. 백제 땅이 거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땅이기 때문에 그걸 수복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8세기와 19세기는 좀 약간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르다는 거.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이 19세기 때 역사인식이라는 자체는 그 당시 이제 전문적인 역사가들의 한정돼서 봐야지 그 당시에 뭐 사대부 전반이나 민중대 역사인식하고는 연관돼서 보면 안 돼요. 예. 하회관도 계속 존재하고 있었고 19세기 때. 그다음에 상한정통로도 계속 존재하고 있었어. 그런 것들이 다 구한말과 이제 연결된 거잖아. 예. 근데 여기는 특별하게 좀 특징적인 역사가들의 낸 역사인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 19세기 때는 문헌고증학을 본격적으로 해서 사료집적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실들을 묶어서 검증하는 연결시켜주는 이런 사료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냐 종합적인 한 역사관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사료만 제시해 주는 거야. 자기 주장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주장과 판단은 누가 하냐? 읽는 독자들이 그 여러 주장의 논문을 비교하면서 그 그냥 사료를 비교하면서 판단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랑케의 어떤 역사 인식하고 뭐냐면 비슷해. 랑케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제시할 것뿐이죠. 예. 그래서 있는 사실들을 문헌 고증학적으로 통해서 비교 분석을 해서 제시하고 판단은 독자들이 하는 거예요. 판단은.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사관을 가지고 종합적인 어떤 역사관을 제시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동사 강목처럼 이제 사만 정통을 가지고 나름대로 역사관을 제시하면서 해석한 게 아니라 그냥 자료만 제시해주고 그걸 판단하도록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그 아주 객관식 기출문제 뭐 해동 역사 이런 것들이 좀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연료실 기술이 이제 10년도 기출문제 잠깐 언급됐고 이거는 이제 동사 강목과 관련돼서 좀 오다고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간칙의 역사는 이제 저번에 살펴봤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빠진 게 발해고가 빠졌네. 왜 이렇게 중요한 게 빠졌지? 발해고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 발해고는 제가 이제 또 어,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해동 역사를 볼게요. 해동 역사. 자, 해동 역사는 세 가지 고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기지고, 네, 세기지. 세기는 이제 세 가정. 예. 그래갖고 있는데 열전이 없는 기전체 형식이다. 그래서 백가사전식 저수이죠. 540여 종의 일본 중국의 문헌을 바탕으로 서울 재구성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중인 이런 것들 이제 뭐냐면 사료들을 구성해갖고 그 정리를 했다. 그래서 국산 인식의 폭을 확대시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적 성격이 내포됐다. 오늘 말하면 동아시아사 이런 거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대등한 입장에서 한중인의 문화 전수 관계를 이해했고요. 그래서 하이간을 탈피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내 산업과 국제 무역의 연관성을 파악했다는 거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자조선의 이동설 제기했다. 그때 이제 기자조선의 이동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연결돼 갖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때는 기자조선 이동설에는 기자와 마흔을 연결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기자의 그 자손이었던 준왕이 마흔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기자조선을 다르게 해석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기자조선은 한때 잠깐 우리나라 들어왔던 정치 세력에 불과하다.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온 정치 세력에 불과했기 때문에 뭐 하나는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 예. 그래서 연결성을 부정하고 이런 것 자체가 기자조선이 그 단군조선을 대체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단군조선 안에서 들어온 중국에 들어온 한그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정통론적 역사 인식을 청산시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자조선 이동서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냥 동의총기를 써갖고 우리나라 문화권을 동의문화권을 설정하고 우리 역사 문화의 기원을 삼아 하이노를 배경을 했다는 거. 하와 이 자체를 아예 부정을 한 거야. 예. 그다음 기층 공동체 인식을 반영했다. 그 문화를 사대부 문화와 그다음에 성인 문화로 나눠 기층민의 생활 풍습을 수집을 했고요. 그다음에 불교와 도교를 독립된 지로 이제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와 도교를 독립된 지로 정리해가지고 했다는데 약간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불교 도교 이렇게 정리했는데 한계가 있어. 요건 그렇게 잘 정리했죠. 이거 요거는 다 중국에서 건너온 거잖아. 근데 한계는 상대적으로 때 단군 조선과 고유 신앙은 정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배려가 없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혈통과 문화적 독자성 추구가 좀 미약했다. 예. 독자성을 추구는 했겠지만 미약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한중의 사설을 많이 인용했는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왜곡됐었죠. 그러니까
일본 서기 같은 그 어떤 일본 측 자료를 왜곡된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로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연료실 기술 볼게요. 자, 연료실 기술은 그 이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음계통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400여 종의 야사를 인용해서 인용하여 정거를 제시하고 사료를 집대성하고 사건의 인과관계를 밝혀서 종합적인 체계적인 정치사를 이해를 했다. 그래서 기사분말체를 중심으로 했다. 기사분말체. 기사분말체는 사건을 중심으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인과관계, 사건의 인과관계, 연대순에 따른 인과관계를 했는데 예전에는 인과관계에 따라서 전혀 서술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나열하거나 어떤 도덕적 판단에 따라서 서술한 거지. 우리가 이제 인과관계에 따라서 이제 역사서를 이제 인식하게 된 거는 근대 이후에요. 예. 근데 이제 정근대 시대 때 이 연려시 기술에서는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연대순을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기사본마체.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네, 그래서 사교적 성격이 강해서 체계적인 역사인식은 도달하지 못했다. 예, 요거는 19세기 전반적인 역사인식하고 관련돼 있죠.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여러 이제 야사들 있죠. 야사들이 대부분 연료식 기술에 나가는 거야. 예, 예를 들어 뭐 항응차사라든지 그런 것들 있죠. 항응차사는 조선왕조 실력에도 없고 정통 역사서에는 없어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연료식 기술이 있고 뭐 강해군이 뭐 강욱님을 보낼 때 항복해라 뭐 그딴 소리 했던 것도 다 연료식 기술이 있는 거야. 재밌는 기사들은 다 거기 있어요. 장희빈이 장희빈이 아니라 저희 페리 윤 씨가 성종의 뭐냐 얼굴에 그 상처를 냈다 이런 것도 정사에는 없죠. 다 연료식 기술이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사실 차원에는 좀 거리가 먼데 그래서 연료식 기술 관련된 내용 야사를 묶어서 냈다.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고조선과 고구려 선진국 파가 등 소동계 가학을 전수한 양면학적 역사 연구가 들어가 있다. 자, 의의를 보면 이제 실증적 객관적 서술로 조선시대 정치와 문화를 정리했고요. 우리나라 역대 문화를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하는 데 자료적 가치가 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뭐 야사조 집대성에서 뭐 대동야성가 뭐 강사가 있고 중간층 관련된 내용은 저번에 했죠. 이런 것들 규사는 설, 연조기강 항리, 호선 외기와 이양경무록 이런 것들은 이제 있다는 걸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학 넘어가기 전에 요게 빠진 것 같아. 제일 중요한 건데 역사서 중에 그 바대고가 빠졌거든요. 예전에 바대고를 여기서 한번 찾아서 볼게요. 제가 예전 교재인데 아, 바대고 몇 페이지 있는 거야? 바대고가 여기인가? 음. 잠깐만 기다리세요. 요. 자, 바레고인데 이 바레고 예전에 두 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유독공에서 저수했죠. 그래서 이제 바레고의 이제 그 여기 사료 관련된 서문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두 번 나왔기 때문에 볼게요. 자,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한 다음에 김씨가 나라를 차지해요. 차지하고 대씨가 북방을 차지하고 발해라고 했으니 이것이 남북국이다. 그래서 이제 남북국이라는 인식이 있죠. 남국은 신라, 북국은 발해 이런 식의 인식이 있고 자 남북국에는 남북국의 사서가 있을 텐데 고조가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저 대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고구려 사람이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은 어떤 땅인가? 바로 고구려 땅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려에서 뭐냐면 그 발해 역사를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정리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발해 유민들이 고려도 많이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발해 유민들 물어서 너의 역사가 어떤 거냐 해갖고 찾아서 물어가지고 정리를 했었는데 그 작업을 못했다. 그런 것들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기출 사료와 관련된 것도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 남북국이라는 용어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반도사관의 탈피와 남북국 시대를 설정했다. 그래서 신라의 어떤 삼국통일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당시 이게 신라 통일 시기라 부르지 않고 발해와 신라가 대등한 국가로 인식을 했다. 그래서 남의 신라와 북의 발해를 남북국 시대에 칭하는데 자, 남북국이라는 용어는 이제 남국과 북국이라는 의식은 그 신라 시대 때부터 보여요. 최초로부터. 근데 이걸 일종의 역사적 개념으로 시대적 인식으로 형성된 것은 유독궁의 발해고 때 처음이죠. 그래서 이 발해고는 최초로 발해의 역사를 전문적으로 쓴 책이에요. 예전에는 발해의 역사가 이제 다른 책의 역사와 끼어서 이제 썼는데 이때는 전문적으로 발해의 역사만 썼다. 발해를 고치는 역사. 물론 이제 유독궁이 타임머신타고 해갖고 쓴 것도 아니겠죠. 이 사람이 그 없는 사실 만들어낸 쓴 것이 아니라 예전에 기존 사회에 있던 조금씩 남아있는 발해들 역사를 끌어다 쓴 거야. 정리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의의를 이제 보는데 이게 기출 내용이 있어요. 고대사 연구 시야를 만주 지방까지 확대시키면서 한반도 중심의 혹산사를 탑했다. 이거 암기해 두세요. 기출에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네. 한 통에도 의의에서 나와. 네. 그래서 고대사 연구 시야를 만주 지방까지 확대시키면서 그 다음에 한반도 중심의 흡수사관을 탈피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다음 여기 저 이거 잘못된 건데 한용어 아니에요. 이경이에요. 예. 뭐 아까 좀 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예전에 자는데 좀 잘못된 자리야. 요거는요. 예. 요거는 이렇게 보지 마세요. 이거 예. 구성이 없어요. 연료식 기술 제가 이거 잘못 적어 놓은 거거든요. 예. 이거는 근데 요것만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서브노트 없기 때문에 정리 좀 했어요. 오늘. 자, 국학 연구의 학대를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국학이라는 건 뭐냐? 나라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조선 그 당시에 지리,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뭐 국어 등등 문화 같은 것들 연구하는 것을 보통 국학이라고 해요. 국학.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국어, 풍습, 뭐 문화 이런 것들 연구했는데 조선 후기 때 왜 이렇게 그런 것들 연구했을까요? 그것은 조선 중화주의의 바탕이야. 이제 중화의 정통이 우리한테 건너왔으니까 우리 걸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체성 강화 측면에서 뭐 만주족이 우리 민족하고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청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반발작용 이런 것들이 이제 국학 연구를 활성화시켰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그 역사서도 국학 연구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지휘지나 뭐 등등도 있죠.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잠깐만요. 자, 배경은 중국을 중심한 성리학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시작자 우리 민족의 정통과 현실에는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또 이 시기에 조선이 멸망을 대신해 문명국이라는 소중한 의식이 퍼져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자 이런 배경 아래 우리의 역사, 지리, 국어에 대한 연구는 국학이 발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지리를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지리를 보면 특징이 보면 되게 우리나라 사회 문화와 관심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지리와 지리를 같이 합친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있고 산맥, 하천, 항만, 도랑 같은 표시가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문 쪽에서 실용 쪽으로 상당히 발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국토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져 여러 지리서가 편찬됐고요. 더욱 정밀한 지도를 제작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지리가 이중화의 택리지예요. 요건 좀 기억을 해주세요. 역사학에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는데 지리과에서는
되게 강조되는 책이더라고요. 택리지는 이제 이중항에 썼는데 각 지역의 이제 어떤 자연환경과 풍습, 인물 등을 자세하게 서술한 인문지휘서 중에 하나였다. 네. 그래갖고 이제 이 택리지는 노동 집권층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제시했다고 그래요. 시각이 뭐 반영됐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여기 사람은 이제 일단 이중항이 이제 노동 측에 반대를 했으니까 대충 이 사람의 이제 출신이 남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남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남인학자의 인문지지를 계승 발전시킨 사람인데 사람이 살만한 곳이 어디에 있는가 관점에서 각 지역의 자연환경, 인간 생활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연결시켜서 논의를 했어요. 논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또 이제 이중항은 우선 물과 산의 모양을 이제 지기가 좋아야 되고 다음에 경제적 조건인 생리가 좋아야 된다. 그다음에 인심이 좋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물과 산 모양이 좋아야 되고 지위가 제일 중요하고 사람 사는 데는 그다음 경제적 요건인 생리가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인심이 좋아야 된다. 생리를 강조했다는 거. 그 다음에 경제와 생활 조건. 요거 지금도 통하죠. 지휘적 요소와 생리적 요소도 다 통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특리지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정상계 동국지도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동국지도는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했다. 100분의 1을 축소해갖고 사용한 축척법을 사용했죠. 정확도가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분촉도예요. 지도가 되게 커요. 그래갖고 요걸 이제 뭐냐면 9첩으로 나눴어.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지도 부분만 잘라가지고 사용했죠. 이거는 이제 후에 이제 대동여 지도에도 그런 것들 보여요. 이것도 분첩도죠. 이건 더 잘렸어. 더 크게 그려놨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정상계 동국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종호 가면 되게 유명하죠. 대동여 지도. 그래서 산맥과 하천 같은 도로망을 정밀하게 표시한 대동여 지도를 목표로 새겨서 인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됐죠. 자, 김종호를 이제 얘기하려면 인문지휘지 관련된 읍지에 관련된 내용을 좀 봐야 돼요. 제가 이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할게요. 보충자료로서. 자, 조선 후기 때 읍지가 상당히 편찬이 됐어요. 이거 국가적 차원에서 편찬한 거야. 왜냐하면 이제 외란과 호란을 겪은 후에 국방의 중요성이 강조됐거든요.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진간 체제이기 때문에 읍성을 중심으로 한 어떤 방어 체제가 구축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그 도단이나 국가 단위로 읍지가 많이 구성이 됐어. 그 읍성을 그려놓고 요 주변에 지리적인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것들을 쫙 이제 정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비변사에서 이제 총괄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 읍지가 이제 국가 어떤 국방적 요소나 뭐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제 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읍지들이 전국 각지에 있었고 이 대동여 지도는 이 읍지들을 편찬한 거야. 편찬 지도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대동여 지도를 만들 때 김종호가 뭐 백두산을 7번 왔다 갔다 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만들어진 내용이야.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종전에 이제 읍지조 같은 것들을 정리를 했어. 그래서 이게 만든 게 철종 때 대동여 지도다. 실측 지도죠. 그래서 이게 지도가 작은 거 같지만 되게 커요, 여기. 아파트 3층짜리 높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분촉도 이렇게 해갖고 그 지역마다 이렇게 나눴어. 지도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부산 지역 간다 하면 이 부산 지역의 지도 이것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제 가지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측을 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김종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읍지조를 통해서 실측된 지도를 가지고 편집한 지도예요. 그러니까 김종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변사가 제작한 지도, 그러니까 주로 읍지조죠.
진, 산성, 읍성을 자세히 표시한 그 지도를 편집을 했다. 입지요 같은 것들을 편집을 했다는 거죠. 그 목판을 이용해서 대장을 인쇄해서 대중들에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지도가 이제 일상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날 말하면 이제 GPS 구성 요소 가지고 있다. GPS. 네. GPS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대중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일반 민중들이 뭐 그걸 보고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가서 산맥이나 길이나 이런 걸 찾을 때 장사를 할 때 이용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대용 점철식으로 구성된 지도다. 산맥이나 하천, 포구, 도로망의 표시가 공개되지고 거리가 알 수 있도록 심리마다 눈곱을 표시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가지고 볼 수 있도록 했는데 보통 22척으로 구성됐다고 그래요. 앞에는 6척으로 구성됐다고 했죠. 9척으로 그 동국지도는. 근데 이건 22척이야. 근데 이걸 22개의 지도로 나눈 거야. 그래서 있고 상인들이 이제 이용했다. 그 유통경제의 발전에 크게 부응했다. 이런 것도 좀 기여를 해주시고 어마어마한 구조예요. 그래서 가로가 3m고 세로가 7m. 아파트 2층짜리 높이에요. 여기가 7m고 여기가 3m야. 자, 근데 이제 그 예전에 대동여 지도를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었는데 왜냐하면 김정우 인물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다만 이제 김종호에 대해서 이제 알려진 거는 이양 경문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앞에 이게 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의 업적을 기록한 책에서 있는데 그것도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 대동여 지도는 김종호가 제작했다. 그게 끝이에요. 끝이에요. 예. 그거는 나머지는 다 뭐냐면 김종호의 지도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지. 김종호의 어떤 인생이라든지 김종호의 스토리라든지 왜 지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듯이 앞에서 백두산은 그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만들기 위해서 백두산 7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 이것도 다 개뻥이고요. 예. 예전에 만들었던 그 군사지도 읍지도를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한자에서 만든 거고 더 이제 잘못된 것은 뭐냐면 이제 김종호가 그 지도를 만드니까 대원군이 이거 가만히 있으면 널리 보급되면 우리나라에 뭐 이롭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 이제 목판을 해소해가지고 김종호와 그 딸을 감옥소에 보내고 그 다음에 이 목판을 불태워 없앴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에피소드도 다 개뻥이죠. 예.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뭐 백두산 7번 왔다 갔다 하고 그 김종호 지도를 뭐 대동여 지도를 불타 없애고 뭐 그런 내용들은 후에 1920년에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일본 애들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게 그 일본어 국사 독본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사 독본인가 한국어 독본인가 하여튼 뭐 그런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실려 있는 내용이야. 20년대에 만들어진 내용이야. 20년대 교과서에 더 실려 있는데 왜 일본 애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걸 하냐? 국사 독본이야 조선어 독본이야 조선어. 자, 이런 것들을 왜 만들어가지고 퍼뜨렸냐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걸 강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조선이라는 것을 왜 망할 수 없는 것을 여러 이제 에피소드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대원군 같은 이제 뭐냐면 그 김종호를 이제 약간 이렇게 무상화 시켜주면서 김종호가 이렇게 훌륭한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 그 집권자들은 대원 같은 집권자는 그걸 보지 못하고 이런 우수한 지도를 뭐냐면 불타 없앴다. 아예 폐기 처분했다. 그래서 조선은 어차피 이런 인재들을 키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위정자들이 이렇게 잘못된 그 가치관과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조선어 덕분에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내용을 적어놨다는 거야. 그래서 김종호의 어떤 그 뭐냐면 무판을 뺏어가지고 불태 없애고 그래갖고 대원군이 나쁜 놈이고 대원군 같은 잘못된 위정죄 때문에 결국엔 조선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 조선어 독본이야.
근데 이걸 마치 역사적 사실처럼 잘못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다 만들어진 얘기예요. 다 그 신민사관의 일종인데 그 당시 예전에 이제 영화 관련된 내용이 요걸 그대로 뭐냐면 무비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건 그런 것 같아요.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지만 이게 좀 약간 잘못된 얘기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얘기가 예. 시험을 떠나서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김종우의 대통령 지도도 한번 나올 가능성이 또 있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또 돌아서 정해놓은 아방강역구나 한박구나 뭐 동국지휘인데 그거는 이제 예전에 얘기했죠. 역사지휘서고 어떤 지휘적 관점에서 역사적 인식을 반영됐다. 지휘적 관점이 역사 인식을 반영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없는데 이제 공영만국전도가 있어요. 공영만국전도가 있는데 공영만국전도는 이제 이게 원래 그 마테오니치가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 마테오니치가 이제 만든 실책지도인데 그래서 중국 중심의 어떤 역사관을 붕괴시켰죠. 이게 기출문제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기출문제. 그래서 요걸 제가 이제 이거 한국사에다 집어넣을지 그 다음에 중국사에다 집어넣을지 고민하다 기출문제 편집에다 할 때 한국사 연결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사에다 집어넣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뒤에 이제 기출문제 풀 때 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요거 공영방국 정도. 신학자들의 역사 인식에 큰 영향을 줬다. 중국 중심의 어떤 지휘관을 붕괴시켜서 신학자 역사 인식을 큰 영향을 줬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국어는 뭐 나올 가능성 없겠죠. 그래서 뭐 그냥 중요한 사람들 이름만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신경주의 훈민정음 운해 같은 것들. 그다음에 윤희기 업문지를 뭐냐면 저수했고 우리의 방언과 해외 언어를 정리한 이희붕의 뭐 고급 성립 같은 책도 있다.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죠. 금속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금속학. 19세기 때 실사 구실학파에서 이제 했던 학문도 있죠. 금속학. 이것도 이제 넓게 보면 국학에 속하는데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금속학 학문까지 연구하게 된 거야. 이게 아마 청나라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두 사람이 유명한데 하나가 이제 홍양호라는 사람이죠. 약간 우리 입장에는 좀 듣보잡 같은 사람인데 영조 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진우왕 순수비 그다음에 사찰 가보면 비석들이 있어요. 이런 사비들, 능비, 망의 비문, 묘비 같은 것들을 주로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김정희라는 사람 있죠. 세안도를 그렸던.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설명했을 때 금속 가항록. 요거 꼭 외워두세요. 이거는 그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금속학 기초를 이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북한산비 있죠. 그다음 항초정비. 다 이 사람이 판독을 한 거야. 네. 북한산비 같은 게 예전에 이걸 이제 진화와 순수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북한산비고 북한산비가 진화와 순수비라는 걸 밝혔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북한산비를 보긴 했지만 북한산비는 그냥 돌덩어리 뭐 고대시대 비문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비문을 분석해서 이게 진흥왕이 만든 순수비다라고 밝혔죠. 거기다 또 뭐냐 문화재 훼손을 했죠. 내가 여기를 고증했다라고 적어놓은 거야.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있는데 그래서 지금 북한 산비는 그대 놔두면 거기가 이제 바람도 불고 하니까 마모도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국립박물관에 모셔뒀고 거기에 북한산비에 있는 거는 이제 지표선만 있어요. 여기 북한산비가 있었다라는 것만. 예. 그래서 그 국립박물관 가보시면 김정희의 이제 낙서도 볼 거야. 예. 문화재 훼손 그 내용을 또 볼 건데 지금 그렇게 적어놨다가는 감옥소 가죠. 철커철커하면서. 예. 하여튼 이 김정희의 금속 강록 이런 것들 꼭 외워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19세기 넘어가죠. 세도 정치, 정치사 쪽으로 이렇게 편집을 했어야 했는데
갑자기 이제 문화하다가 갑자기 19세기 넘어갔네요. 예. 하여튼 세도 정치기를 좀 볼게요. 자, 세도 정치라는 것은 종전에 이제 그 상평 정치나 한국 정치 때는 한국 정치 일당 독재였죠. 근데 이때는 이제 세도 정치 일문 독재야. 일문 독재라는 건 한 가지 그 뭐냐면 가문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문이지만 소수 번열 가문들이 독재했던 그 시기야. 그러니까 일당 독재조차도 무너지고요. 노동 계통 안에서도 소수의 몇 개 가문들이 지배를 했던 그 시기를 일문 독재 시기다. 이렇게 되죠. 그 이제 배경이 됐던 것이 그 앞에 있었던 탕평 정치 시기예요. 탕평 시기 때 이제 중앙 집권을 강화시켜 나갔잖아요. 왕권을 강화시키고. 근데 그 뒤에 이제 정조가 죽은 후에 순조, 그다음에 철종 뭐 이런 사람들은 좀 약간 어릴 때 즉위하거나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무능한 사람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외척들이 그 왕을 대신해 가지고 정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탁평 정치 때 이용한 중앙 집권 강화 있죠? 그 중앙 권력을 강화시켜 놨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용을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밀란으로 폭발됐던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도 정치 때는 완전히 이제 뭐 분당 정치의 원리고 나발이고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고 자기 가문 자기 가문 수한 몇 개 가문들 이익만 챙기는 그런 정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탕평 정치 안에 군주의 강력한 정치적 지도를 유지됐던 정치 세력 간의 균형과 조화가 무너짐에 따라 소수의 외척 가문이 급격히 권력을 집중됐고요. 그래서 가문 몇 개가 연합해서 통치하는 그런 형태가 있었다. 그래서 그때 대표적인 가문이 안동김 씨죠. 그래서 김조선이라는 사람 있죠. 예전에 이제 그 정조가 양성했던 그 김조선인데 이 안동김 씨 세력들은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동의 남인 지역의 안동김 씨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별개로 서울에 올라온 안동김 씨들이야. 그래서 그 남인 쪽의 안동김 씨와 달라. 이게 뭐 따로 부르긴 하는데 그래서 그냥 안동김 씨한 헬퍼라 보시면 돼요. 그냥 그 외에도 이제 풍양족 씨, 그래서 조만영 같은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박남박 씨. 원래 박 씨가 맞잖아요. 근데 되게 민양박 씨가 90%거든요. 근데 10%가 박남박 씨겠어. 저는 민양박 씨인데 저는 민양박 씨기 때문에 저희 집안이 양반 가문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천민 집안 중에 하나겠죠. 근데 박남박 씨는 진짜 양반 중에 양반이야. 네. 지금 와서 혈통타직이 좀 그런데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대구 서씨, 그 다음에 연안 이씨, 풍산 홍씨, 자 이런 가문들이 이제 먼저 집권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여러분들 그래도 이제 안동김 씨는 아니고 이건 안동씨가 아니라 장동김 씨인가 뭐 그럴 거야. 안동씨 분파인데 하여튼 요 정도 있는 그 성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자부심을 느껴야 돼. 예전에 진짜 양반 헐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세도 정치의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정조 때부터 출발해요. 세도 정치 때 이제 그 사도세자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제 십파와 벽파가 이제 대립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정조 때 이제 초창기 때 홍구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홍구경. 이 사람이 이제 되게 신임했어. 왜냐면 이제 그 정조가 세손일 때 자기를 보호해줬던 세력이 홍구경이거든요. 그래서 즉위한 후에 이제 도승지를 임명하고 한동안 이 사람의 정권을 위임을 했는데 이때 이제 세도 정치 정치의 조짐이 보이게 돼요. 근데 그건 일시적인 거에 불과했고 곧바로 이제 정조가 이제 홍구경을 쳐내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했는데 이때 뭐냐면 잠깐 보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파와 벽파의 갈등이 있다가 나중에 시파가 이제 권력을 장악해요. 예. 벽파 다음에 이제 시파가 그래서 시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안동김 씨세였던 김조순이야. 그래서 정조의 개혁 정치 때 이제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고 규장각에서도 참여했죠.
그런데 이제 좀 변질됐다고 보시면 돼요. 세조 정치기 때. 예.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있고 세조 정치 특성은 정권의 장악과 정당성을 국왕이나 왕실의 권위를 바탕으로 두면서도 18세기 탕평 정치에 높아진 군주권의 강화 형성을 세도 가문들이 변칙적으로 이용했다. 그래서 왕을 뒤엎고 중앙 집권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세도 가문들이 자기의 가문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때 국왕의 전례상 국왕의 위상은 더 높아진 형상이었다. 그러니까 위상이 높아진 거지 실제 권력이 높아진 건 아니야. 그 권위는 높아졌는데 이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권위 높아진 국왕을 얻고 권력을 행사하는 가문은 세도 가문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세도 가문의 기반이 됐던 것은 비변사죠. 비변사.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죠. 비변사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야. 예전에. 네. 근데 이제 예전부터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때 더 장악했어. 왜냐면 이때 이제 비변사는 이제 뭘 가지고 있었냐면 지방에 이제 뭐냐면 지방 인사권, 위천권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 매간 매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령들이 와서 뭐냐 가정주금을 해서 나름대로 자기한테 돈을 갖다 바쳤고 이제 수령주를 땄으니까 가정주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삼정의 문란이 더 심화되고 그리고 수령과 이서계층들이 이제 짝짝꿍해 갖고 세금을 폭탄하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작부제가 없어지고 수령 징수제도 이렇게 바뀌게 된 거야. 직접 징수에 바뀐 게 그런 배경이야. 자기가 더 뜯어먹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비변사가 유역 가문들의 독점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 의정부와 육조가 더 무력화됐다. 물론 전에도 무력화됐지만 더 무력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경제적으로는 이제 호조와 선해청이 요직을 독점했는데 특히 조선 후기 때 선해청이 대동법 실시 이후에 호조를 능가하는 최대 기구가 돼요. 선해청이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호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그 건국대전이나 속대전이나 이런 데 이제 명시된 학문이 그 기간이고 좀 이게 관례나 의례 같은 것들을 이제 뭐냐면 중시하잖아요. 근데 선해청은 세운 기관이다 보니까 뭐 거기에서 쉽게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강조하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선해청은 원래 대동법만 이제 해갖고 대동세를 걷는 징수기관이지만 나중에 군역 그 관련된 또 징수기관 또 통합이 돼. 군역청을 통합시켜서 선해청에서 관련하죠. 그러니까 그 조선 후기 때 최대 재정기구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군권을 장악하죠. 훈련도가 훈련시고 오군용으로 이렇게 군권을 장악하고요. 이 과정에서 순조 초기 때 그 정조가 애써 만들었던 장영용이 있죠. 요걸 폐지시켜. 네. 그래서 요걸 순조 때 폐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권력 구조가 변질됐는데 보면 비변사도 권력이 집중돼서 왕권보다 원관들부터 건재받지 않게 되는데 이런 것도 이미 탕평정치 때부터 등장해요. 탕평정치부터 이미 이제 그 18세기 때죠. 그때 원관들이나 이런 초하 살림들의 어떤 그 언론 활동을 막죠. 그러면서 이제 아래로부터 이제 언론 활동을 통해서 위로를 건재하는 그런 시스템이 붕괴되고요. 공론의 주제가 이제 비변사의 권력을 다 집중시켜. 네. 그래서 주로 고위직 관료들이 언론을 이제 주재를 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경향들이 세도 정치까지 넘어간 거야. 그래서 세도 정치에 넘어가면서 일단 몇 가지 가문들이 이제 언론을 주도하는 그리고 비변사 당상이 상당수가 그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것처럼 상당수가 세도 정치가들로 구성됐다. 특히 비변사 당상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상피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가 친족이라도 그냥 들어와서 이제 같이 활동할 수 있어. 다른 관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피제가 적용되잖아요. 상피 대상이 아니야. 이거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저 비변사가 지방 수령권 인사권까지 장악하죠. 그리고 이제 비변사의 관리들, 그러니까 하위직 관료들은 언론 활동 제도 못하고 행정 실무만 맡게 됐고, 그래서 수령이 이제 절대권 행사하면서 지방 사족들이 배제됐다. 그래서 제야 공론이 정치 문제를 비판하지 못하고
세도가 개인이 엄청 많이 숭상하는 뭐 어용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19세기 들어가면 앞에서 이제 부세 자문기구에서 더 벗어나서 황청이 뭐요? 어용화되죠. 요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전에 요부인들, 신앙계층도 이제 처음에는 18세기까지만 해도 권력기구와 이제 결탁을 해갖고 나름대로 이제 기득권을 이제 누렸는데 자꾸제안에서 19세기 들어가면서 이제 직접 징수제가 바뀌면서 이 자꾸제 폐지되면서 오히려 또 수타의 대상이 되죠. 이런 것들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과거제가 물러내지고 매간 매직이 성행했어. 그래서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는 게 그게 뭐냐 실력을 통해서 합격한 것보다는 저 돈을 주고 뭐 보관지구나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합격한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농민, 부농, 부상대 수탈이 심화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화귀족들이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경화귀족은 뭐냐 하면 경화라는 것은 서울 주변에 서울 경자잖아. 서울에 사는 귀족들이야. 대개 이제 노론계통의 이제 사람인데 노론도 다 경화귀족이 된 게 아니라 이 노론 중에 일부가 이제 뭐냐면 경화귀족들이야. 세도 정치가들이죠. 근데 얘네들도 이제 두 개로 또 나눠요. 그래서 이제 경화 교족과 또 경화 사족으로 나눠. 얘네 경화 거족들은 이제 진짜 성골이고, 얘네들은 진골 정도, 경화 세족들. 그 노론 일부의 이제 번열 집안들을 경화 귀족들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 이품 이상의 고위 간직들만 정치적 기능을 발휘했고, 외척, 살림, 관료 가문의 성격을 공유하는 체도 가문들이 연합 형태였고, 학문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점차 고중하게 지휘적 개혁 의지를 상실하고 서울에 안주하여 지방 사회 고민을 이해하지 못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경화 귀족들 상당수가 노동 귀족들이고요. 되게 노동 시파 계열들이야. 그 사람들은 이제 정조 때 그 당시 이제 그 어디에 있었죠? 예, 규장각에 있었던 출신들이 많아요. 예, 김준수 같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 뭐냐면 새롭게 이제 여러 학문도 익히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이 시각적인 분위기로 넘어간 게 아니라 보중하게만 치우쳤어. 네. 방법론에다가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혼론 중에 낙농이 십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분리가 되죠. 북학사상하고 그다음에 여기 유리론을 이제 하잖아요. 북학사상 크게 이제 개화사상하고 보중하고 이렇게 분리되는데 19세기 들어가면 얘네들이 다수가 되는 거야. 얘네들이. 개화사상은 소수가 되고, 예. 그래서 얘네들 중심으로 이제 뭐냐면 세도 정치가 운영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요걸 고중하고 방법론이잖아. 경제적 성격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현실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리고 지방사회에 대한 고민이 없어. 서울이나 그 주변만 잘 살면 돼. 지금 이제 그 김일성처럼, 김정은처럼 평화만 강조하잖아요. 요거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지배층의 이탈을 받고 황청세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수령 중심 행정체계를 강하여 삭적으로 장악했고 분당 정책 파탄이 심화됐다.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도 정치기 때 이제 정치를 볼게요. 자, 세도 정치기 때 정치 보면 이제 큰 세 명의 왕이 있었죠. 먼저 순조가 있고, 그 다음에 철종이 있고 현종이 있어. 네, 이렇게 있는데 먼저 순조를 보죠. 순조는 처음에 집권이 벽파가 집권했다가 이 사람이 정승왕후 이제 뭐냐면 그 수영천정을 받았잖아요. 왕대비. 그 다음에 이제 시파가 권력을 잡죠. 나중에는 친정기는.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정승왕후 수영천정기와 순조의 친정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정승왕후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조가 나이 60살 때 맞은 갭이죠. 그때 나이가 뭐 18살, 18살 어린 나이가 거의 손녀별로 해갖고 뭐냐면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벽파 계열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당연히 정승왕후가 이제 뭐냐면 정조가 죽으니까 이 정승왕후가 왕대비로
집권을 하게 되죠. 수행청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노동 벽파들이 전국을 주도했다. 노동 벽파들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정조가 만든 체제를 해체시켜 나가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기독교 박해가 있었어요. 네. 이게 두 번째 박해인데 나중에 기독교 박해할 때 좀 더 얘기할 텐데 1801년에 일어난 신유 박해야. 그래서 이때 이제 신유 박해 때 남인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대규모 숙청당했죠. 왜냐면 남인 중에 상당히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 많고 신자는 아니어도 호의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 금기 남인들은. 그래서 그때 이제 이순우, 이간환, 그다음에 정약종, 정약종 사람들이 이제 주문문가, 예, 그 청남 신부 있죠. 그 사람이 처형당하고 그다음에 그 정약전은 이제 기양이 보내죠. 그 정약전이 이제 예전에 한번 영화도 그 만들어준 그 자산어보 있죠. 자산어보. 흑산도 그 뭐냐면 부근에 있었던 그 어종들 연구해 갖고 기양시기 때 그 흑산도 갔죠. 그래갖고 이제 썼던 자산어보가 있죠. 원래 이 사람이 흑산도로 갔었는데 흑산도라는 명칭을 본래 안 좋아했어. 그래서 그걸 자산도라 불렀어. 자기 멋대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있었던 누구야? 한 명 그 어부를 데리고 똘똘한 어부를 데리고 이제 그 어부의 경험을 적어서 쓴 책이 있어. 이 자산어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그때 정약종이 기양을 보낼 때 정약용이 또 기양하자. 이 정약용도 한때 이제 천주교 신자였다가 나중에 배교를 했던 사람인데, 자, 하여튼 이 사람도 강진의 유배를 했죠. 그래서 강진의 유배를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책을 썼던 거야. 만약에 신유박해가 없었으면 정약용이 계속 중앙간직이 있었을 거고, 그 책을 쓸 시간이 없었겠죠. 자, 하여튼 이 신유박해 이용해서 규장각 출신을 대규모 축출했다. 그 다음에 화성에 장용을 확파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신유박해 의인은 정조 때 이제 권력에 소외했던 노동 벽파가 남인, 소돈, 노동 시파에 대한 보복 정치였고 홍경래의 난을 각종 밀란을 푸는데 농민항제 대책 공포 정치였다. 근데 요거는 좀 틀려요. 왜 틀리냐? 홍경래 난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홍경래 난이 뒤에 있었던 사건이죠. 뒤에 있던 사건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1801년에 일어났고 홍경래 난이 1800 몇 년에 같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뒤에 일어난 사건이야. 네. 그때 요거는 한 통에 적혀 있어요. 팩트가 틀렸기 때문에 요건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으로는 천주교 앞세운 서양세계 침투에 경계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항상 백서 사건 같은 건데 이거 좀 뒤에 있는 좀 사건이지만 이건 이제 그걸 잘 대변할 수 있는 사건이죠. 물론 그 뭐냐면 신유밖에 뒤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거는 신도 항사용이 북경에 있는 프랑스인 주교에게 무력을 동원해서 조선에 의 신앙과 포교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서신을 보내다가 나중에 발각이 돼요. 그래서 이걸 항사용 백서 사건인데 백서라는 건 뭐냐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제 거기에 뭐 식초를 쳐냈는데 하여튼 뭔가 불을 좀 이렇게 지피면 거기에 뭐 글씨가 보이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 그 전부터 그랬지만 천주교인들은 나라를 팔아서 자기 종교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다. 매국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정부의 어떤 박해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건 신유박해 뒤의 얘기지만 이 한사라 백서 사건은 그 당시의 분위기를 잘 대변하는 어떤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정순하고 친정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순하가 죽고, 아니 이제 정순하 중에 이제 그 누구야? 순죽 아니 정순하가 죽었네. 1805년에 정순하 죽자 김조선을 중심으로 한 시파가 이제 근기지방 연합정권이 형성돼요. 자, 이때부터 이제 순조 친정기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김종순이라는 인물 있죠. 안동김 씨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보통 그 세도 정치기 때는 거의 안동김 씨가 정권을 장악했다고 보시면 돼요. 안동김 씨. 근데 현종 때 잠깐 뭐 풍양주 씨가 이제 득세는 했긴 했지만 현종 때도 그 나인들 보면 주요 나인들 보면 안동김 씨 세대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부각됐다는 것 뿐이지. 자, 하여튼
이 김존순이 이제 뭐냐면 중심을 해서 그 아들 손잡기 해서 쭉 해서 이제 뭐냐면 그 세도 정치를 주도를 했는데 이 김조선은 좀 특이한 사람이야. 보통 권력가들은 이제 뭐냐면 좀 약간 자신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면 좀 오만해지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김조선은 항상 죽을 때까지 겸손했어. 자신을 낮추고 심지어는 상당히 뭐냐면 그 깨끗하게 살았죠. 예. 그래서 뇌물도 안 받고 상당히 이제 깨끗하게 살고 절약하면서 살면 그런 모습 보였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이제 김조선의 체제를 굳히는 모습, 배경이 돼요. 그래서 김조선이 뭐냐 권력을 남용하고 그 다음에 오만하고 막 이렇게 부정부패 모습을 보이면 당연히 반대파들이 공격을 하겠죠. 예. 근데 김조선이 권력을 가지면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니까 반대파들도 얘들 직접 공격을 못해요. 예. 그리고 그 아들 때까지는 그래도 깨끗한 척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뭐냐면 안동김 씨의 권력을 굳히는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김조선이 그런 모습 보니까 김조선이 이제 그걸 이제 사람들 공격 안 하니까 그걸 이제 그 시간을 벌면서 자기 중요한 자리들 요직들을 자기 사람을 다 채워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손자 때 들어와서 이제 안동김 씨가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권력을 표출하니까 그때서는 이제 반대파들이 이제 권력이 힘이 없으니까 공격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김조수냐 사람이 좀 교활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제 순조가 국정을 주도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순조는 잠깐 국정을 주도했다가 정치 회의에 빠져갖고 그냥 뭐냐면 나중에 포기해요. 그래서 순종이 나름대로 좀 하려고 했지만 그래갖고 이제 말년에 들어가면 호명세자가 있어요. 영화 예전에 드라마에도 나왔죠. 호명세자 잘생긴 누구냐 박보검이 그 주인공에는 호명세자가 있는데 이 호명세자한테 뭐냐면 대리청정을 시켜. 그래서 이 호명세자가 이제 20살 때 대리청정을 맞아갖고 나름대로 개혁 정치를 했어. 음악을 중심으로 해갖고 나름대로 욕을 강조하면서 세도 정치가들 견제하고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이 사람도 갑자기 죽게 되죠. 1, 2년 만에 죽어. 2년 만에 죽나? 그래서 아주 젊은 나이에 이 호명세자가 그때 죽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래서 그때 호명세자하고 이제 같이 친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박규수라는 사람이야. 젊었을 때 박규수죠. 예. 호명세자를 좀 뒷받침해서 같이 정치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호명세자가 그냥 죽어서 저 세상을 가는 바람에 안 됐죠. 예. 자, 하여튼 이 순조 국정 주도 기술 좀 볼게요. 네, 초창기 때 얘기해요. 이거는 부회총을 군병을 늘리고 유명무실해진 오이제도를 강하여 신의 군사력을 양성시키려고 했고요. 탕평 정치 시기에 서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만기요단 편차를 지시해서 국정을 제대로 장악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이제 외척의 권력 집단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비면사를 존재하면서 자신의 적극적인 지지한 관료 사역을 약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말년에는 대리청정을 마쳤다. 세자에게. 그래서 호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했는데 그때 이제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결집을 했지만 급사를 냈다. 2년 만에. 자, 그리고 이제 안남김 씨들이 재집권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거의 말년이죠. 이때는 호명세자의 청정 시기 때, 대청정 시기 때 정국을 추출했던 인물들을 추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박규수 같은 인물들이 추출된 거야. 이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좀 눈여겨 만기요람이라는 책을 좀 볼게요. 만기요람. 이 만기요람은 순주의 왕명으로 이제 뭐냐면 그 편찬된 거야. 신상규, 서영동 등이 이게 편찬 왕의 정치 참고서인데 국조보감하고 좀 비슷해요. 국가의 재정, 그다음에 군제, 그다음에 토지에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놨다. 재정 문제, 군제, 토지에 관련 것을 정리한 책이 만기요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여기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헌종을 넘어가죠. 자, 헌종은 수흥왕후가 이제 그 당시 헌종이 어릴 때 집권했기 때문에 대리청정했죠. 그래서 순주의 비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왕대비가 되는 거죠. 순주의 비.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때도 안동 김씨 세력이 확대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할 것은
풍양조씨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풍양조씨가 이제 헌종비거든요. 예, 헌종비가지만 풍양조씨가 이제 주도권을 장악했다고 해도 실제로 안동김씨가 옆에 같이 있었다. 예, 그래서 완전히 뭐 풍양조씨가 뭐 주도권을 장악한 거 아니에요. 기록해 보면 실제 그때도 안동김씨가 한 60%고 풍양조씨가 한 40% 정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볼 때 이제 풍양조씨가 이제 부각에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셔야 돼. 예. 자, 하여튼 이때는 정조 때 초계 문신제를 다시 도입을 하려고 했고 궁중에 내영을 설치해서 친위 군사력을 양성하려고 했다. 근데 별다른 성과가 없었죠. 그 여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순조나 현종은 나름대 국정을 친정할 때 정조의 개혁 정치를 좀 계승하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세도 정치기를 좀 약간 다르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세도 정치가 일문 독재 시기가 아니라 세도 정치기들의 어떤 계승 시기다. 아니 말하는 세도 정치기가 일문 독재 시기가 아니라 이렇게 정조의 탕평 정치를 계승했던 시기다. 개혁 정치를. 그걸 이제 든 것은 현종 때나 순조 때의 어떤 개혁 정치다. 그다음 철종도 약간 개혁을 했어요. 이 사람도. 그런 것들 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안동김 시세 김조순 같은 사람들 부각시키면서 정조의 개혁 정치의 어떤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일부 시각이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냥 세도 정치가 개판친 시기죠. 교과서 그렇게 적혀 있고. 예. 자, 그래서 현종 때 있고 그 다음에 철종으로 넘어가죠. 철종은 현종이 이제 그 애가 없었어요. 얘가 자식이 없었죠. 그래갖고 이제 거기 반계 활동을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래갖고 이제 거기 사도세자의 아들 계통인데 기양 보냈다가 이제 그 아들인가 제가 족보를 잘 기억 못하는데 하여튼 은원군인가 그 은신군인가 있어. 거기에 그 손자 정도 되는 애야. 거기에 이제 강화도에 있었는데 그 철종이 강화도에 이제 있었죠. 자기 손자들이 기양이 그쪽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안동 김씨 세력중 김문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있는 이제 김조순의 손잡벌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김문군이 그 당시 권력을 장악했거든요. 철종이니까 이제 자기 딸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때 안동 김씨 세력들이 이제 권력이 독점됐다. 그래서 이제 이 안동 김씨가 이제 독점했는데 철종이 나름대로 그 당시에도 개혁 정치를 하려고 했어. 이 사람이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본 것처럼 완전히 병신은 아니었어요. 근데 개혁 정치 하려고 했지만 이 안동 김씨 세력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결국에 포기하고 자포자기로 살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했다는 거. 요때 이제 뭐 밀란이 적극적으로 많이 나왔죠. 밀란. 그래서 삼정 이정청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신해통공을 이제 폐지하죠. 자, 이때 신해통공은 이제 그 정조 때 신해통공이 아니라 이때 신해통공은 주로 이제 뭐야 서울 군고법 폐지 관련된 내용이죠. 서울 그 차별 첩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철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있고 자, 새로운 사상의 유입부정. 갑자기 19세기도 갔다 이제 천주교 쪽으로 아마 이게 19세기 쪽 넘어가서 그런데 왔다 갔다 해. 나중에 제가 정리할 때 좀 다시 정리할 필요 있을 것 같아. 이게 분야사가 묶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좀 얘기가 좀 드네요. 이야기를 하는데 맥이 끊겨. 맥이. 자, 잠깐만요. 자, 천주교인데요. 이 천주교를 이제 보기 전에 그 당시 새로운 사상들이 유입되죠. 그 대표 중에 천주교, 그 다음에 뭐 동화 이런 것들이고, 자 이런 것들이 등장했던 것이 뭐냐면 조선기 때 사회 경제적 변화를 성리학 가지고는 제대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널리 확산이 됐다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천주교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96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96번이에요. 자, 천주교를 이제 볼게요. 천주교의 특징은 우리나라의 천주교 전파의 특징은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이걸 천주교. 예.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나든지 일본이나든지 베트남 같은 거 보면 되게 외국 선교사들, 예수회 같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전파를 시켜주잖아요. 탄압받고. 탄압 같은 거는 똑같은데 이 전파 과정이 좀 틀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 오기 전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기 전에 우리 수소 받아들인 거야. 처음에는 한국 쪽으로 받아들였다가 요걸 이제 뭐냐 남인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종교 차원에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 수소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온 거야. 뒤에. 그래서 이게 좀 우리나라하고 이제 다른 나라하고 좀 차이가 있어. 예. 그럼 내용을 보면요. 자, 17세기 페이지로 다녀온 사신들의 서학의 입장을 설명했다. 예. 그래서 17세기 때 다녀온 사신들이 자연과학 서적과 함께 천주교 한약 서적이었는데 요때 뭐 자연과학이나 천주교나 다 통칭해서 서학으로 인식했죠. 서학. 서양 학문. 그러니까 요때는 처음에는 그냥 관심만 가진 거야. 그래서 천주교 학문이 있구나라는 것만 아는 거죠. 학문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걸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마르크스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혹시 뭐 빨갱이 아니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막스 사상을 아는 거와 그걸 믿는 거는 다른 문제죠. 예. 하여튼 그 천주교를 그냥 관심만 가졌다. 그래서 이 북인 계열의 학자들이 서학에 관심을 갖는데 그때 대표적인 허균이나 이수광이나 유목민 같은 사람이 있어요. 허균은 이제 명예사신을 갖다가 천주교 12단을 가져갔고 그다음 이수광 같은 사람 지봉유술에서 마테오 니체 천주시를 소개하면서 불교의 차이점을 언급했고요. 그다음에 유목민은 어유야담에서 천주교를 더욱 자세하게 소개했고 유불도교의 차이점을 논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이런 사람들이 천주교 믿었냐? 그건 아니에요. 천주교 이렇다고 해서 소개만 시켜준 거야. 그러니까 학문적인 호기심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당시 종교적 차원보다는 자연과학 서적과 함께 서학적 차원에서 본 거야. 서학의 학문적 차원에서 봤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학문적 인식을 했던 차원에서 벗어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로 받아들이죠. 예. 주로 이 남인계통, 근기 남인계통에서 이제 많이 받아들여. 그 사람들이. 자, 그래서 종교 차원을 이제 승화된 건 나중에 얘기하고 받아들인 거는 처음에는 학문적 차원에서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천주교 수용에 대한 논의 이렇게 보죠. 천주교가 이제 확대되면서 이게 점점 이제 종교적 인식을 이제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서학이라는 의미도 원래는 자연과학 서적과 함께 뭐 서양의 학문을 의미하지만 나중에 천주교가 막 부각되고 탄압되면서 천주교가 꼭 서학이 되는 거야. 이게 프레임이 이렇게 딱 씌워지는 거죠. 원래는 서학의 일종이 천주교였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시답자들이 천주교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런 이제 그 논의가 있었는데 요게 예전에 13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거 한번 또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원적 인식은 뭐냐 하면 서학에서 이제 보면 서학에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서학이 천주교가 있고 그 당시 자연학 이런 것들 있죠. 기술 같은 것들. 그래서 서학 중에 서구의 과학기술을 수용하되 천주교는 배격하는 입장이야. 그래서 이제 뭐 안정복, 박재가 뭐 이익 같은 사람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속하는데 자 안정복, 박재가 천주교 배격하되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고 특히 안정복은 천주교 이단 사상이 불교처럼 위험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이익하고 비슷한 이익도 그렇게 봤어요. 이익 같은 경우는 사람도 이익도 청당 지옥설 같은 건 다 허구 얘기다. 다 불교와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허무맹랑한 얘기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안정복도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 그래서 안정복이 이제 뭐냐 청학 문답을 보면 천주교에 대한 이론적 비판하면서 천주교 교리를 문답 형식으로서 성리학적 입장에서 천주교 비판한 거. 그러니까 안정복도 나름대로 천주교를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이제 비판한 거잖아. 모르는데 어떻게 비판해요? 예. 근데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는 거하고 비판하는 거는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다른 거죠. 이 사람은 알고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죠. 이 사람은 허무맹랑한 소리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안정복 같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익도 거기에 속해요. 이익도 여기 이론적 인식에 속한다. 서구의 기술은 받아들였지만 천주교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야. 이익도. 그래서 이제 이익은
천주시를 읽고 발문을 지었어요. 뜻밖의 과학, 기술, 관계 많은 한약 서학설을 가까이 했는데 다만 천주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했죠. 앞에서 본 것은 천주교가 불교 좀 허망한 종교이고 천주교의 청당 지우석은 불교의 윤회성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현혹하는 종교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천주교 부분 수용을 볼게요. 자, 서구의 과학 기술을 이제 수용하는 반주제학적 처지에서 천주교의 편등 사상을 받아들인 거야. 이건 이제 어떤 입장이냐면 부분 수용 입장은 뭐 그 학자마다 좀 약간 다르긴 하는데 이 천주교의 어떤 종교적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아. 그렇지만 사상적인 측면은 받아들이자. 이념적인 측면에서 거기 내포되고 있는 어떤 신합의 평등 사상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이 천주교의 논리 자체가 남한 근기남인들의 어떤 논리하고 비슷해. 근기남인들은 이제 육경 같은 것들을 강조하잖아요. 육경에서 이제 하늘을 성리학에서 하늘과 다르게 천리라고 해석하지 않죠. 천을 상제로 해석하잖아. 그러니까 천을 상제 하나님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육경에서 강조하는 원시 유학에서 강조하는 이런 상제관하고 천의 상제가는 인식과 천주교에서 말하는 천이 하나님이라는 뜻 이게 딱딱 토도가 맞아떨어진 거야. 야, 이 천주시도 그렇게 이제 그런 점을 강조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인계층에서 남인 장제가 아니라 근기남인 중심에서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호의적인 입장이야. 예. 그 대표적인 인상 호의적 입장이 정약용이죠. 그래서 정약용은 기존의 주자 성향을 대체하기 위해서 생활 평등사를 깨닫는 과정에서 천주교를 주목을 했고요. 그래서 원시 유교의 상제도 천주교의 천주와 같은 인격신으로서 모든 인간과 똑같이 영명을 부여하고 인성의 만면평등을 주장했다. 그래서 원시 유교의 상제를 했다. 앞에서 성리학에서는 천을 천리라고 인식하고 있죠. 네. 하늘 이치, 인격화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는 상제로 해갖고 하나님처럼 인격신 인식해. 그러니까 코드가 맞아 떨어진 거지. 그래서 정영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를 한때 수용했고요. 물론 나중에 배교를 했지만 수용했고 배교를 한 후에도 어떤 이제 천주교의 평등 사상이나 어떤 이제 원시 유교의 상제와 비슷한 그런 것들은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 사상에서. 자, 그다음 정면 수용은 뭐냐면 아예 천주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야. 이런. 그래서 이제 이벽이나 건철신 이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 있고 자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받아들이자는 입장이야. 이 사람들 신앙화 시켰죠. 뭐 이승우 같은 사람들. 예.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천주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신앙화 시키는 입장이고 특히 이승우는 국경에 들어가 정식 교인이 되어 영세를 받고 기육하여 이벽과 같이 협력해 천주교를 창설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순영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최초로 영세를 받은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최초 영세를 받았던 사람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벽은 예전에 한번 제가 KBS 역사 스페셜 그거 봤더니 이벽이 천주교 신자로 알려지니까 이제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화가 나갖고 얘를 뭐 집안에 유폐를 시켰어요. 성당에 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벽이 이제 그거에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했죠. 자살. 그러니까 이게 순교는 아닌데 자살을 했어. 네. 그래갖고 이제 천주교에서는 얘를 성인을 인정하느냐 가지고 논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벽은 자살을 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어. 왜냐면 천주교에서는 자살 금지돼 있거든요. 예. 하여튼 이제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입장이 있다. 이원적 인식은 신학자들은 서양 것은 받아들이되 서양 기술 받는데 천주교 노 하는 입장이고 정양호 같은 사람은 부분적인 수용이죠. 그래갖고 신앙은 안 되지만 그 내포되어 있는 어떤 교리라든지 사상이나 이념적인 요소는 받아들이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전문 수용은 신앙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 요거 구분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신학자들은 이 이원적 인식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홍대영, 이덕모, 박지원, 안정모, 박재가 뭐 대부분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원적 인식을 갖고 있다. 과학기술을 수용하지만
종교와 윤리를 거부하겠다. 그런 인식이야. 네, 이런 인식이고. 자, 하여튼 이런 내용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 탄압과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천주교 탄압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기출문제. 그래서 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보면 요거는 좀 이따 쉬었다가 좀 진행을 할까요? 요거는요 좀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